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회계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겠는데요. 이 단원에서 이 절에 나오는 회계 정보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회계의 정의를 공부했었습니다.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그 시스템을 회계라고 정의했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약속인 부기를 공부하기 전에 그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 이용자한테는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그 정보의 형태를 개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회사가 있었죠.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정보 이용자는 회계적 정보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의 수요자가 되겠고요. 이거는 공급 측이 되겠죠. 공급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회계는 이제 우리가 기업의 언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제공하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 정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초니까. 자, 이 정보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개괄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하시기 전에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A라는 회사에 주식을 샀다면 내가 회계 공부를 전혀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 A 기업에 대해서 재정 상태, 자, 그 회사가 얼마나 재무적 취약성이 있는지 또는 양호한지 알고 싶어 할 거고요. 또 그 회사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한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 즉 우리가 재산과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재무 상태는 이 재산과 빚이라고 했는데 이 빚은 뭐죠? 갚아야 될 부채를 얘기해요. 그러면 총 자산 재산에서 마이너스적인 것을 빼면 순수하게 플러스적인 자본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재무 상태라는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자산, 그다음 빚이 뭐죠? 부채라고 하죠. 자, 이 자산 안에 플러스적인 것과 마이너스적인 게 공존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건물 한 채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건물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이 자, 빚으로 될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내 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산 속에는 빚인 부채와 그 다음에 순수한 내 돈이 뭡니까? 자본이죠. 자, 이들의 관계를 우리가 재무상태라는 정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인 재무상태를 알고 싶어 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업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성과라고 하죠. 자, 이 성과, 벌은 개념, 그리고 벌기 위해서 나간 개념. 자, 그들의 차이가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성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절에서 공부할 건 뭐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회계 어카운팅인데, 자,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는 크게 본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가 많겠지만 가장 큰 줄기는 바로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재무 상태라는 정보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성과라는 정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회계 공부를 많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재무 상태라는 정보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러한 정보가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될 때 어떠한 형태로 전달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회계학에서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회계학에서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바로 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 정보와 성과라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해 보겠고요. 첫 번째가 누구 정보죠? 재무상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공부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회사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회사가 이렇게 정보의 공급자고 정보의 수요자인데, 이때 우리가 이제 회계 정보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정보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정보 중에서 지금 첫 번째 공부하는 게 뭐예요? 바로 재무상태 정보를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는 뭐냐? 바로 자산부채 자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한테 의사를 전달할 때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요. 직접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첫 시간에 공부했던 불특정 다수인인 재무회계는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양식, 약속된 표준화된 양식에 의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저희가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무제표라고 했고요. 자, 이러한 재무상태 정보를 알려주는 재무제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재무상태 요소를 공부하고, 자, 그러면 그 요소가 재무상태표에 어떤 모양으로 기록이 되는지, 자, 이게 학습 과제가 되겠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의 구성 요소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재무상태라는 정보는 회계 정보예요, 이게. 근데 이 정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뭐 부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구한테 갚아야 될 빚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부터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자산의 정의를 공부할 때 먼저 그냥 회계적인 용어를 그냥 암기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산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의가 어렵다면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자산을 열거해 보시기 바라요. 자, 지금 모니터 앞에서 한번 열거해 보시면 첫 번째 자산하면 떠오르는 게 누가 있죠? 현금도 있고요. 자, 여러분 뭐 예금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채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받을 권리.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요. 자, 차량도 가지고 계시고요. 뭐 토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자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통적인 특징들을 뽑아내서 정의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의 공통 특징은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돈이 된다는 거죠. 그쵸? 돈이 됩니다. 자, 돈이 되는데 이것을 현금 유입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현금 유입을 가져와요. 그러한 자원을 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들에 보면, 기초서에 보면 대부분 자산이라는 것은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 용어 자체도 어렵죠. 자, 이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뭐가 됩니까? 기업에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현금 유입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현금 유입은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가져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금 유입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의해서 자산의 정의가 회계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기침 체크해 주셔야지.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산의 정의는요, 회계적으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미래 경제적 효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금 유입, 요건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자원, 이게 바로 경제적 효익인데 이 현금 유입은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상으로 상품을 팔았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말이에요. 과거에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했어요. 여러분,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이 과거적 사건이죠. 그 사건의 결과 여러분 외상으로 팔게 되면은요. 자, 이 판매한 회사는 뭐가 생기나요?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자, 그때 받을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고 그때 상품 때문에 생긴 채권을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는 뭐가 생기는 거죠? 자, 외상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외상 채권. 자, 이 외상 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바로 외상 매출금이라는 우리 약속된 이름이 있습니다. 외상 채권이 생기죠. 자, 그런데 이 현재 외상 채권이요.
자, 이 채권이 누구 것이어야지 자산이 될까요? 바로 내 자산이 돼야 되죠. 그 얘기는 저 채권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어야 될까? 우리 회사 지배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는 이 채권이 바로 누구의 통제하에 있다? 우리 기업의 통제하에 있어야 됩니다. 이 통제라는 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지배다 이렇게 합니다. 통제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채권으로 인해서 미래에 뭐가 되죠? 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산의 정의는요. 우리가 이 표현은 두고두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개념책에서 정의한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먼저 외우지 마시고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자산은 뭐다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고 얘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과거에 뭐 때문에 생겼다? 사건 때문에 생겼고요. 그 사건으로 생기는 이러한 채권 같은 것들이 누구의 지배하에 있어야 된다? 회사의 통제하에 있어야지 자산이다.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 지배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밑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러한 미래 경제적 효익,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인 현금 유입을 가져온 자산이 100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0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100만 써놓지 않고 자, 이 현금 유입이요.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되는 게 있고 늦게 실현되는 게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산 중에서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실현되는 게 뭡니까?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100으로 공시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되는 게 30억. 그쵸? 그 다음에 좀 늦게 실현되는 게 70억. 이렇게 공시하는 게 그냥 100억으로 공시하는 것보다 정보 이용자한테 좀 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기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 유동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뭐로 본다? 유동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뭐예요? 비유동으로 본다는 것이죠. 잠깐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뒤에 다시 공부하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현되는 기간이 현금 유입이 되는 기간이 정상 영업주기 내. 여러분 정상 영업주기 내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가 장사를 해서 물건을 팔아서 자,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아서 다시 돈이 회수될 때까지 그 기간이 투입돼서 돈이 다시 회수될 때까지 기간을 정상영업주기라고 합니다. 자, 이 정상영업주기 내는 1년 이내일 수도 있고 1년이 초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동자산의 구분은 첫 번째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되면 유동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 매매 목적일 때도 유동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뭐죠? 1년입니다. 그래서 유동이라는 것은 1년과 정상 영업주기 그리고 단기적 매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지금은 가볍게 보시고요. 저희가 재무제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라는 재무회계 후반부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니까요. 지금은 자산을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 빠르게 실현되는 유동과 그렇지 않고 늦게 되는 비유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동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걸 처음에는 여러분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순환 때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다시 복습하실 때는 이게 눈에 보이세요. 그래서 이 계정은 이 자산의 분류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자산 계정 과목이라고 써 있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자산을 봤어요. 자산. 자,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것인데, 자, 이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자산은, 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돈을 가져오는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약속된 이름으로 써주게 되는데요. 자, 그 약속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개정 과목이라고 해요. 약속된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이것들에 대해서 기초 과정이니까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 자, 현금. 자, 이 현금은 여러분 지갑을 열어보시면은요, 지폐가 있고 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지폐와 주화, 이것을 우리가 통화라고 해요. 통화. 지폐, 주화. 이걸 통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갑 속에 10만 원권의 자기합수표가 한 장 딱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10만 원권 자기합수표를 여러분이 보시면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죠. 이건 그게 현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자기합수표는 통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폐나 주화처럼 우리가 쓰는데 전혀 우리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처럼 쓰이는 우리가 증서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합수표, 송금수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통 현금이라고 우리가 협의의 의미에서는 얘기하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수중에 있는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 손에 있는 현금이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현금을 좀 더 광의로 해석하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은행이 보관 중인 현금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있어요. 보통 예금이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아무 데 가서나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인출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의 당좌예금도 상당히 입출금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 인출에 제한이 없는 요구불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거죠. 보통 예금, 또 누가 있어요? 당좌예금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도 광의의 의미에서는 실무서는 뭐라고 하냐면 은행이 보관 중인 현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은행이 보관 중인 현금이다. 그래서 보통 현금 그러면 협의의 의미에서 이것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뭐죠? 내 손에 있는 현금과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이거 두 개를 광의로 묶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뭐냐? 이건 저희가 이제 각 단원에 가서 공부할 건데 자, 용어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가 이 두 개를 현금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재무제표에 우리가 자산을 올릴 때는 여러 가지를 따로따로 올리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통합해서 올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자, 이러한 이름으로 올리는데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현금. 요게 바로 조금 전에 공부했던 내 수중에 있는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 그리고 요구불 예금을 얘기하고요. 자, 이 현금성 자산은 조금 지금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원래는 현금이 아니지만 자, 우리가 현금화로 볼 수 있는 아주 극초 단계의 투자 자산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한 것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 현금성 자산에 대한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현금하고 그리고 원래는 현금이 아니지만 현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극초 단계의 투자 자산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한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보고서에 올릴 때는 자, 현금이 100이고 현금성 자산이 200이다. 라고 한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이름으로 얼마가 올라갈까요? 300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자산은 이제 현금 유입을 가져오는 건데 세 번째가 뭐냐면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런 빌려준 게 왜 자산이죠? 이제 기초 때는 자꾸만 처음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빌려주면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의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을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한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여금이라고 해요. 그럼 이러한 대여금도 자, 예를 들어서 단기 1년 이내에 내가 받기로 하고 대여해 준 게 있고 장기 1년이 넘어서 오랫동안 대여해 주고 받는 게 있어요. 전자 1년 이내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고 그 초과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장기 대여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상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영업활동에서 영업활동은 장사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중요하죠? 자,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이게 바로 상품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상품은
자, 그 기업이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가구 제조업, 예를 들어서 이제 가구를 사서 파는 회사는 가구가 되겠고, 기계를 사서 파는 회사는 기계가 되겠고, 그쵸?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외상매출금 뭐 정말 이제 기초대에서 제일 중요한 채권 계정들이에요. 요거 한번 집중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판매사가 있습니다. A사가 이제 판매사예요. 자, 그러면 이거 판매사면 누구는 뭐죠? 반대는 구매사가 되겠죠. B사는 구매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상품 매매를 했습니다. 상품 매매. 여러분 매매가 뭐죠? 매매가 뭐죠? 자, 매매라는 것은 매입, 사고, 그 다음에 팔고, 매출, 요걸 얘기해요. 자, 됐습니까? 자,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상품을 팔면서 상품을 사면서 현금이 수수됐다면 현금의 증가, 현금의 감소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외상으로 매매를 한 거예요. 자, 외상 매매. 근데 이제 외상으로 매매했는데 무엇을 외상으로 매매했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매했어요. 자, 그렇다면 A는 뭐가 생겼을까요? 채권이 생겼겠죠? 내가 나중에 받기로 하고 팔았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외상 채권이 생깁니다. 채권이 생기죠? 그럼 반대는 뭐가 생겨요? 내가 지급해야 될 뭐가 생기죠? 채무가 생깁니다. 자, 근데 회계학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그 채권은 도대체 어떤 채권이냐를 따져서 이름을 우리가 명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을 권리인데 이 채권이 무엇 때문에 받을 권리다?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생긴 채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채무도 그냥 채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외상 매입금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매매하면서 그냥 외상으로 하지 않고 어음을 수수했어요. 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수취했습니다. 어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죠? 이쪽이죠. 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이쪽이에요. 자, 그러면 어음을 받은 사람은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겨요. 근데 무슨 상의 채권이에요? 어음상의 채권이죠. 그냥 채권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생긴 어음상 채권이래요? 자, 상품 때문에 생긴 어음상 채권이죠. 자,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받으러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으러움. 자, 그럼 여기도 채무가 생겼죠. 근데 채무가 생겼는데 뭐 때문에 생긴 채무예요? 자, 바로 상품 때문에 생긴 채무니까 이거는 무슨 채무다? 어음상의 채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품 때문에 생긴 어음상 채무를 무엇이라 합니까? 지급어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급어음.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 회계학에서는 그냥 채권이다, 그냥 채무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자, 이 채권은 알겠는데 이 채권이 왜 생겼는가를 항상 묻는 거예요. 자, 이 채무 계정은 왜 생겼는가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외상 채무다, 채권이다.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채무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요 둘은 공통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공통 특징이 뭐죠? 상품을 팔면서 생긴 뭐가 되죠? 채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채권은 채권인데 뭐 하면 생긴 채권이에요? 매출하면서 생긴 채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통합합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에 올릴 때는요,
우리가 이제 구구절절 올리는 것보다 그들의 특징들이 유사한 것들은 묶어서 큰 계정으로 통합 계정으로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낱낱이 올리는 것보다는 상품을 팔아서 생긴 채권입니다라고 해서 이런 통합 계정으로 공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을 팔면서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고 어음상 채권이 300원이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는 얼마가 올라갈까요? 매출 채권 400원이라는 금액이 공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동시에 채무인데요. 여기도 이제 공통 특징이 있죠. 자, 이 둘 다 채무인데 뭐 하면서 생긴 채무예요? 외상으로 이제 사면서 생긴 채무인데 무엇을 외상으로 사면서? 상품을 매입하면서 생긴 채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매입 채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100원이고 요게 100원이라면 매입 채무 얼마? 자, 200원의 금액으로 공시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많은 계정 과목을 빠른 시간 내에 암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왜 이 계정이 생겼는가를 조금 따지면서 공부하시는 자세가 매우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채권은 채권이지만 상품 때문에 생긴 채권이다. 매출 채권. 그리고 개별 계정은 그냥 외상으로 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 어음상 채권일 때는 받으러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선생님 그러면 상품이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이 아니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외상으로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던 기계 건물 쓰다가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이 또한 무엇이 생긴다? 채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받을 권리. 자, 받을 권리가 채권이잖아요. 자, 그럼 외상으로 샀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여기도 채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채무, 여기도 채무, 여기도 채권, 여기도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계학은 이런 것 때문에 그 채권이 왜 생겼는지를 따진다고 했잖아요. 자, 얘는 상품이 아니죠. 그쵸? 자, 그러니까 매출채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요. 미수금. 자,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미지급금입니다. 자, 이런 계정들을 지금부터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센스가 있는 분은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선생님 그러면 기계나 건물을 우리가 매매할 때도 어음이 수수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품이 아닌 것으로 생기는 어음상 채권 채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또한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이 아닌 채권 채무는 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이용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초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산의 구분 내용 중에서 이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그리고 상품이 아닌 채권인 미수금, 그 다음에 반대 계정인 상품과 관련된 매입채무,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자, 그리고 상품 아닌 것은 미지급금. 자, 이들의 구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외상매출금입니다. 자, 외상매출금은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자, 외상인데요. 무엇을? 상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죠. 매출. 그리고 생긴 외상채권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팔아서 생긴 채권이고, 자, 받으러움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품을 어떻게 해요?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생하는 뭡니까? 어음상 채권이죠. 자, 이 둘 다 공통 특징이 뭡니까? 둘 다 공통 특징이 상품을 똑같죠. 외상으로 이거잖아요. 하나는 어음상 채권이고 어음상 채권이 아니다 뿐이죠. 그 둘 다 공통은 뭐냐면 매출이에요. 매출. 상품 판 거. 그 상품 팔았을 때 생긴 채권이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죠?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말에 외상매출금이 100원이고 받으러움이 300원이다. 그럼 매출 채권 얼마? 400원으로 공시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일반적인 상거래, 이게 상품 거래거든요. 상거래, 자, 상품 매매 거래예요. 자, 상품 매매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매입하고 매출 거래입니다.
자, 그럼 채권은 매입이 아니라 뭐 때문에 생겨요? 매출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품이면 매출 채권이 되는데 상품이 아닌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죠? 미수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둘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꼭 좀 기초 때 잘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인데 기간성이 짧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동 항목에 속하는 그러한 금융 자산을 속해요. 그래서 금융 자산은 저희가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품입니다. 비품. 자, 지금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은 교육 컨텐츠, 즉 우리가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자, 그럼 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되는 자산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죠. 교탁, 칠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산들이에요. 자, 이러한 자산들이 비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업용에 사용할 목적, 그렇죠?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비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소모품이 아닌 것들을 얘기하고요. 자, 건물은 이것도 뭐죠?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업용, 업무용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실수할 수가 있는데 이 토지라든지 이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자산들은 대부분 유형 자산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영업용 자산이 대부분인데요. 자산의 이름으로 자산을 분류하시면 안 되고 그 자산이 그 기업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 토지와 건물이 첫 번째는 자, 여기처럼 영업용일 수 있어요. 영업용, 업무용으로 보유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판매용으로도 보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토지와 건물은 특히 자, 임대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자산 자체는 항상 영업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기업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이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은요. 그 토지와 건물이 판매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토지와 건물이 그 기업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는 영업용이라든지 업무용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물리적 실체가 존재한다. 유형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판매용,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요. 재고 자산이라고 해요. 재고 자산. 나중에 매출을 일으키는 거죠. 자, 임대라든지 임대하면 뭘 받죠?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은 팔면 돈 벌죠. 그래서 이건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 똑같이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현금을 가져오는 자산인데 그 자산의 이름의 그룹은 이렇게 우리가 중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자산 이렇게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선급금이 나오는데 선급금이라는 것은 물건을 살 때 미리 이제 우리가 그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 쪽으로 미리 지급한 거예요. 먼저 선이죠. 지급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미리 지급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얼마를 매입하려고 했냐면 10만 원을 매입하려고 했어요. 주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미리 선급한 금액이 10만 원 중에서 2만 원이다. 여러분. 그럼 지금 물건이 안 온 상태에서 미리 계약을 확실히 하려고 일부 계약금 쪽으로 미리 지급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리 지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때 우리가 이 선급액을 아직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리 지급한 금액이죠. 미리 지급한 만큼 나는 물건을 확실히 더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지급할 금액이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급금은 뭐다?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지금 처음 공부하실 때는 선금, 미리 지급했어요. 요자가 붙으면 자산이에요. 선급 비용, 선급금 모두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름들을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샘플로 확인했어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산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재무 상태의 구성 요소면서 우리가 이제 돈이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가져오는 그러한 자원들인데 이러한 자산이 구체적으로 그 유입을 가져오는 이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공부한 뭐 현금도 있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있고요. 외상 매출금도 있고요. 바드럼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 구체적인 약속된 이름을 뭐라고 했나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계정 과목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샘플로 몇 개만 보시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더 공부할 거니까 미리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올 때마다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 정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부채. 부채는 뭐죠, 여러분? 부채는 지금 빚이죠, 빚.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015년 아닙니까? 2015년인데, 자, 2015년 7월 2일 날 제가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1억 했습니다. 1억. 빚을 낸 거죠, 빚을 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니까 2015년 12월 30일이 현재예요. 현재인데 자, 내가 이 빚을 낸 차입을 이때까지 안 갚았다면 나는 여전히 부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자, 이 2015년 12월 30일까지 현재 나는 뭐가 존재하는 거죠? 중간에 상환을 안 했다면 여전히 아직 안 갚았기 때문에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는 이 시점에 부채는 차입금 1억이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돈에 여유가 있어서 2015년 10월 1일 날 차입금 1억을 상환했어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2015년 12월 30일 현재 자, 요 현재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갚았으니까 없죠. 이건 무슨 의무가 됐죠? 과거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입니다. 과거의 의무는 현재의 의무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부채입니까? 아닙니까? 요 시점에는 부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채는 우리가 정의를 공부할 때 빚은요. 반드시 그 시점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의무가 있어야 된다. 안 갚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현재의 의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과거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월 1일. 7월 1일 날 차입을 했다. 1억. 이건 사건 맞죠? 그 사건으로 현재 나는 뭐가 있어요? 아직 안 갚았으면 상환했어요? 안 했어요?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난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현재 갚아야 될 의무가 존재한다. 됐나요? 의무가 있죠? 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러면 미래에 뭐가 되는 거죠? 미래에는 자, 차입금 원금하고 그다음 뭡니까?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겠죠? 지급이 예상되는 거죠? 띄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채의 정의는 뭡니까? 자, 과거에 돈 빌린 사건이 있었다. 1번. 그쵸? 그 다음 현재 나는 여전히 안 갚았다. 2번.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죠? 원금과 이자를 유출, 사용, 결국 갚아야 될 것으로 예상되죠? 3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채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현재의 의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간에 갚았으면 더 이상 부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의무가 존재해야지 부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빚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러한 이론적인 표현들이 계속 앞으로 기본서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부채는 빚이지만 그 빚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과거에 내가 빌린 사건이 있었고 여전히 안 갚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전히 안 갚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죠?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유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채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 자산이랑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부채다 빚이다 이거죠. 요 빚이 100억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시점에 안 갚은 게 100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 빚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빨리 갚아야 될 부채를 뭐라고 하죠? 유동부채. 유동부채 30억. 그리고 길게 좀 늦게 갚아도 되는 게 비유동부채 70억. 자, 이렇게 공시하는 것보다 훨씬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하죠. 그래서 우리 그 회계는 이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저렇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네 가지에 속하면은 뭐다? 유동부채고 저기에 속하지 않으면 비유동이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유동자산과 마찬가지로 뒤에서 다시 공부하니까 지금 개괄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뭡니까? 똑같아요. 유동자산과 정상 영업주기 내에 갚아야 되면은 유동. 단기매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유동. 자, 그 다음 또 똑같죠. 1년이죠. 그래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면 유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유동하고 비유동의 구분은 저희가 재무제표 뒤쪽에 다시 공부하니까 지금은 개괄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채의 분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분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걸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기초니까 요 세부적인 계정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자산을 얘기하면 상대 계정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히 끝낼 수가 있죠. 자, 상품이죠. 상품을 어떻게 외상으로 매입하고 생긴 채무. 매입 채무죠. 자, 그냥 외상 매입금.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무슨 채무의 어음상의 채무죠? 자,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자, 바로 상품을 매입하고 생긴 채무죠.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를 묶어서 뭐라 해요? 매입 채무라는 통합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외상 매입금이 100원이요. 그 다음에 어음상 채무가 100원이면 자, 매입 채무는 모두 얼마? 2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죠. 이외. 자, 그러면 상품 거래가 아니죠. 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러한 상품이 아닌 것들을 외상으로 자, 내가 외상으로 구입한 거죠. 자, 외상으로 구입하면 뭐가 생긴 거? 빚이 생긴 거죠. 자, 요 빚은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뭐다? 미지급금이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차입금 뭐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선수금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기 전에 미리 받은 거예요. 먼저 선이죠. 자, 미리 받은 금액인데, 자, 미리 받으면은 나는 그 물품 대금을 미리 일부가 받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이전해야 될 확실할 내가 뭐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수자가 붙으면 부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선급금, 그러니까 선수금,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선급자가 붙은 뭐다? 자산. 선수는 부채. 이렇게 일단 먼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채까지 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응 계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이 있으면 반대는 바로 이제 부채가 있었겠죠. 채권이 있으면 반대는 채무가 있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본입니다. 자, 이 자본까지 하고 잠깐 쉬겠는데, 이 자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자산이 있어요. 쉽게 여러분 건물 하나가 있다고 봅시다. 나는 자산이 건물밖에 없어요. 만약에. 근데 이 건물이 모두 내가 100억짜리예요. 100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100억의 내용을 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 요게, 자, 내가 빚이 있느냐.
이게 부채죠. 그쵸? 빚이 있느냐 아니면 내 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100억이라는 자산 중에는 순수하게 내 돈으로 산 부분이 있고 빌려서 조달해서 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건물이라는 자산 안 속에는 자, 빚이 뭐죠, 여러분? 부채죠, 부채. 부채. 그리고 내 돈이 바로 이제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구성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자본을 구하려면은 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건물 속에서 남한테 빌린 거 빼면 내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본은 자산에서 타인 자본, 즉 남한테 조달한 금액인 부채를 빼면 내 돈 개념인 자본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자본, 내 돈 개념은 자, 총 자산에서 이 자산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플러스적인 것과 마이너스적인 게 모두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한테 1억을 빌렸어요. 그럼 빌린다는 것은 부채가 생겼지만 난 지금 뭐가 들어왔나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거든요. 내 돈이 없을 뿐이지 자산은 부채가 생긴 만큼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속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요 중에 마이너스를 제거하면 자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산에서 누구를 뺀 거죠?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이 계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자본도 우리가 이게 이제 내 돈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산에서 마이너스인 부채를 차감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잔여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잔여 지분. 자, 요 둘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계산되는 잔여 지분이다. 또는 주주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더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자본이라는 게 지금 시계 나온 것처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예요. 근데 자산이 100억이라고 보겠고 부채가 70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죠? 30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30억에 대해서 내 돈 개념인데 이 30억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따져주는 게 이제 자본의 구조가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까요? 자, 이 내 돈 속에는 출자금이 있을 수 있죠.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때 출자한 금액. 그리고 이 내 돈 속에는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증가한 돈이 있겠죠. 이게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밑에 나오는 자본의 항목들을 보면 너무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지금 다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자산에서 빚을 뺐더니 내 돈 개념인 자본이 나왔는데 이 자본은 잔여 지분이고 그 잔여 지분 사이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뭐 출자금도 있고 스스로 벌어서 증가한 것도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내역들을 세분해서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 여러분이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순환 때는 제가 다시 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요거만 2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순환 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만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보내는 것만 먼저 보세요. 자, 이 지금 기초 과정에서는 요 2계정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자본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자본이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자산은 100이면 부채는 70이다 라고 하면 30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자본 속에 이 30 속에는 첫 번째로 쉽게 한번 얘기해 봐요. 자, 내가 처음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 또는 개인 기업인 경우 출자했을 때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자본금이라고 해요. 주식을 발행했을 때의 액면 금액 또는 개인 기업은 출자금이 되겠죠? 자, 그럼 이 30 중에서 20이 바로 자본금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0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머지 10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증자를 하면서 더 받은 금액이 있다든지 뭐 감자하면서 플러스 되는 게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자본 거래 때문에 증가한 것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요. 그건 지금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자, 우리가 잉여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적 개념이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이익 때문에 생긴 자본의 증분, 이게 당기순이익이거든요. 그 당기순이익이 바로 이익잉여금의 주된 원천이고 그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기초 때는 내가 출자금은 뭐고 자본금이고 그러면 내 돈 30에서 20이 자본금이면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벌은 거. 자, 그게 바로 무슨 잉여금? 이익잉여금이죠. 자, 이것 때문에 자본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 30 속에는 무수히 많은 자본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학습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회계 정보 중에서 지금 뭘 공부했냐면 첫 번째 재무상태 정보를 공부했고요. 그 재무상태 정보는 자, 누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이더라. 자, 자산은 뭐죠, 여러분? 과거 사건의 결과, 과거에 내가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그 채권은 지금 우리 겁니다. 통제하에 있고 그 미래에 돈이 들어오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 과거에 돈을 빌렸어요. 차입. 그리고 지금 안 갚았습니다. 현재의 의무. 그리고 미래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죠. 그래서 현금 유출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한 다음에 자, 이들의 차이가 뭐다? 바로 자녀 지분, 자본이더라.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어떤 보고서에 몰아져서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이 되겠죠? 자, 그 보고서가 바로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잠깐 쉬고 다음 강좌를 통해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